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아들은 현재 외국에서 생활 중이고 딸아이는 재작년에 결혼을 해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어디서나 볼 법한 아줌마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깨지다 못해 다시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연애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딱히 엄청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말입니다. 대단히 부자라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아이들도 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도 시키고 말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둘째인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뒀어요.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그걸 떼어놓고 출근을 하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의 맞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임감이 조금 남다르긴 했거든요. 동생들과도 가까이 살면서 늘 챙기고 말이죠. 매번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떡해?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너는 일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제 여동생은 저를 따라 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저는 일찍 그만뒀지만 여동생은 아직도 선생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셔서 제가 엄마 노릇을 거의 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반찬이다 뭐다 다 해서 나른 게 이미 20년도 넘었네요. 그걸 고생스럽거나 수고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생도 때마다 선물이니 생활비니 여러 가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를 꼭 챙겼고 말이죠. 가만 보면 당신이랑 처제같이 사이가 좋은 자매도 잘 없어. 그렇다니까. 이게 다 우리 가족 복이야, 복. 정말로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들 아직도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여동생네와 아주 친했는데 조카들과도 거의 정말 부모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나는 이모가 그냥 엄마 같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듣는 너네 엄마 섭섭하게. 나? 하나도 안 섭섭한데? 언니가 거의 다 키운 거 맞는데 뭐. 정말로 여동생의 두 아이는 자라면서 저희 집에서 보낸 날들이 더 많았어요.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거의 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제 자식과 같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아끼고 귀한 조카들이었어요. 특히 여동생의 딸아이인 정아가 저를 참 많이 따랐습니다. 나는 진짜 이모가 너무 좋아. 얼씨구, 엄마 바꾸자고 하지 왜? 그러자고 하면 그래 줄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와도 아주 친하게 친남매처럼 잘 지냈어요. 어렸을 때 거의 반은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으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유학을 갈 때와 결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유학은 따라가겠다며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시위했어요.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꼭 데리고 놀러 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학 때 한번 데리고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왔고 말입니다. 결혼할 때도 30이 넘어서 하는 결혼인데 뭐 이렇게 빨리 하냐며 징징거리며 제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언니 어디 안 가. 그냥 결혼하는 거야. 언니 결혼하면 나랑 지낼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나 평생 결혼하지 말고 너랑 살아? 나는 너무 좋아. 물론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카가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서 저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고는 해도 진짜 엄마와는 달랐을 테니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저희 딸아이가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쁘고 착하고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공부도 늘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입 한 번 되지 않아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알아서 척척 들어갔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속 한 번 안 썩힌 아주 착하고 귀한 딸이었어요. 나는 너 키울 때 너무 수월했던 것 같아.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수월하게 크는 자식이 어딨어? 다 엄마 고생으로 크는 거지.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아이라 여동생이 매번 자기 딸이 제 딸하고 싶다고 하면 서로 바꾸자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 네가 언니 딸하고 정연이가 내 딸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저희 딸이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결혼이었어요. 뭐 대단히 딸아이를 좋은 집에 보내야겠다거나 사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든 어련히 잘 알아서 하는 아이니까 자기 짝도 좋은 사람으로 잘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아도 너무 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사위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이죠. 4번이나 떨어지고 5번째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솔직히 속으로 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변만 봐도 공무원 시험 될 사람은 적어도 3번 안에 붙는 경우가 많았고 말입니다. 학교도 집안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뭐 학벌이나 집안 그리고 직장 같은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위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지만 집안이나 학벌도 저희 딸아이와는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딸아이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했거든요. 우리 딸이 고른 사람이면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인사를 더 왔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딱히 흠을 잡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싹싹했고 성격도 좋아 보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엄청나게 잘하더군요. 이거 먹지 마. 복숭아 든 것 같아. 그런가? 향이 안 났는데? 아하, 제가 조금 예민해서요. 옆에서 제 딸아이를 저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저도 달리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잘난 사위를 데리고 와선 눈치를 보느니 이게 더 낫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가 팔랑인 것도 있었고 말이죠. 데릴 사위처럼 데리고 있어. 아 그래. 괜히 잘난 사위 없겠다고 집안 보고 학벌 보다가 유난히 시댁 걸리면 네 딸만 고생한다. 적당히 알아서 눈치 보고 모셔주는 곳에 가는 게 나아. 너희 집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다 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직업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게 걸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남편 인맥을 동원해서 나중에 정 취직이 안 되면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모는 정말 욕심도 없어? 오히려 가장 흥분해서 언니가 아깝다고 난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제 조카였어요. 너는 좀 적당히 해. 아니,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인데 다들 반기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렇지. 언니가 너무 아깝잖아. 사람이 평생 같이 살 자기 사람 찾아서 결혼하는 건데 그런 것만 보면 나중에 탈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네 언니 안목을 좀 믿어라. 결국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카가 그러는 게 마냥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언니가 좋다는데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 입을 삐죽거리며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는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딸아이의 시댁에서도 자신들이 너무 기운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뭘 한다고 해도 다 오케이 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집도 결혼식도 다 저희가 하는 데다가 예단이나 혼수도 하나도 안 주고 받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너무 받기만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 집이 여유가 없어서. 안사돈 되시는 분이 특히 명구스러워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형편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위의 5번째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도 떨어졌어요.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했었기에 그 일을 저에게 전하러 온 딸과 사위를 보며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말하기 부끄러워했죠. 이참에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무슨 다른 일? 전에 너희 아버지가 혹시 괜찮으면 일자리 하나 소개해줘도 되냐 그랬었거든.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회사인데 중견기업이라 회사도 탄탄하고 월급도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아. 열심히만 하면 좋게 봐주실 거고. 그런 제 말에 사위는 살짝 민망해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너무 배만 끼치는 것 같아서.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는 상관없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인데 배는 무슨 배. 그런 제 말에 사위는 민망해하면서도 하고 싶다는 듯한 얼굴과 말로 저에게 대답하더군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처가에서 소개해준 곳에는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었거든요. 볼수록 저런 사위가 나은 것 같아. 괜히 부리지 않아도 될 자존심 안 부리고. 정실하고 착하기만 하면 됐지 뭐. 정을 붙이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니 왜 딸아이가 좋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사이 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털털해서 저희 아들아이도 몇 번 보지 않았지만 금방 형형하면서 곧잘 따랐고 말입니다. 네가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다. 그치? 내 안목만 믿으면 된다니까. 제 말에 딸아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걸 보고 그런 말을 해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소개해준 회사의 면접을 보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면목상의 면접이었고 신혼여행 직후에 첫 출근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날 사돈댁에서 번갈아가며 저희 부부를 찾아와 손을 꼭 잡고서는 감사의 인사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복이 참 많은가 봅니다. 어쩌다 이런 귀한 처가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것만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다 믿을만하니 소개도 해준 거죠. 제가 단단히 일러놨습니다. 평생 며느라기한테 충성하면서 살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사는 거죠. 저희 딸도 잘해야 하고요. 무슨 정연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한다고 그러세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서 제가 말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가 무슨 복으로 저런 며느리를 보는 거냐면서 다들 부러워 죽는다니까요. 친척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는 근래에 갔던 결혼식 중에서 사돈들 사이가 가장 좋아 보였다며 허허 웃을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 결혼식을 마치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간 날 밤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새삼 기억이 나네요. 결혼 참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저런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신 처음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찢어놨으면 어쩔 뻔했어. 아휴, 그러니까요. 딸아이와 사이는 신혼여행도 아주 잘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가면 싸우는 아이들도 많다던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사온 것들도 저희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서 대견했고요. 아이들의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딸아이가 아기를 갖고 낳게 되면 제가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멀지 않는 곳으로 결정했어요. 둘 다 동의했고 말입니다. 무슨 벌써 손주 타령이세요. 딸아이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정말로 임신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허니문 베이비 아니니? 민망하게 아빠 앞에서 그 이야기 그만해. 온 집안에 경사가 따로 없었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건 사돈댁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도 싱숭생숭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고 말이죠. 저는 딱 셋만 낳으려고요. 사이는 정말 마음에 드는 말만 하더군요. 저도 손주가 많았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을 곧잘한데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친구가 칭찬하더구먼.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이보다 더 순조롭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언니 애기 낳으면 내가 볼래. 너는? 너 결혼할 생각부터 해. 요즘 엄마도 그 소리 하는데 이모까지 왜 그래? 그때쯤 조카인 정아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온 집안에 비혼 선언을 했었거든요. 여동생이 딸 하나 있는데 사위는 꼭 보고 싶다고 반대를 했고 말이죠.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나 같은 성격은 누구랑 맞춰서 못 살 것 같아서요. 조카가 성격이 조금 유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들과 어울려하기 불편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의외이긴 했습니다. 모르죠 뭐. 나도 형부같이 좋은 사람 생기면 할지도. 아이고, 언제는 언니가 아깝다며 난리 쳤으면서. 사람은 지내봐야 알긴 알겠더라고요. 그 깐깐한 조카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면 제가 사위를 정말 잘 보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정아가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던데. 저제가요? 의외네. 내 앞에서는 맨날 언니한테 잘해야 한다,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잔소리만 하는데. 걔가 그래 보여도 얘가 착해요. 딸아이 부부와 조카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공연 같은 것도 보러 다니는 것 같았고요. 그 부부에 너무 껴다니니까 내 눈치가 다 보여서 내가 조심 좀 시킬게. 지들이 재밌어하고 정연이도 좋다고 하는데 뭐 내비둬. 그래도 한창 신혼인 애들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동생이 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동생도 뭔가 낌새가 있으니 그런 말을 했겠거니 싶습니다. 부쩍 자주 형부 이야기를 한다든지 형부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다든지 하는 말들을 저에게도 자주 했었던 걸 보면 말이죠. 조카의 잘못된 마음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좋은 점만 닮아 너무 예쁘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들 보러 왔어요. 온 집안의 첫 손주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연이 예쁜 것만 쏙 빼다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빠 예쁜 것도 쏙 빼다 닮았는데요, 뭐. 아이고, 예뻐라. 요즘은 딸이 귀한데. 그러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까지 사랑과 애정을 잔뜩 받으며 태어난 아이도 또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 태어난 애가 뭐 저렇게 예쁘대?
여동생도 그럴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치? 네가 봐도 그렇지? 형부 완전 쏙 뺐던데? 정연이 완전 쏙 빼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형부랑 정말 많이 닮았어. 그런가? 앞만 봐도 정연이 얼굴인데. 자기 엄마의 그 말에 조카가 가만히 손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눈 가로로 긴 거나 코 오똑한 거나 입술 빨간 거나 완전 형부 빼다 박았는데 뭐. 그리고 원래 큰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녀를 보며 조카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어딘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카의 표정이 그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 나?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왜 부르냐는 조카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는 촉이 아주 좋은 편이었거든요. 학교에 다닐 때도 누가 연애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단박에 찾아낸 적도 많았고 같은 과 CC들도 비밀 연애를 하다가 저에게 들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도사라며 놀리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말입니다. 조카의 마음을 은연중에 알아챈 순간 저는 저에게 그런 눈치 빠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조카가 불편해졌고 조카와 사이가 함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신경 쓰이고 그런 말만 들어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 당연히 남편도 그런 저를 알아챘고 말입니다. 요즘 당신 정아한테 왜 그래? 내가 왜? 정아가 무슨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애 무안 주고 왜 그러냐고. 괜히 나까지 눈치 보이게.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카에게 막대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까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조카나 여동생도 이미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고 말입니다. 조카야 그렇다 치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편인 여동생이 조용한 게 저는 더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이 느낄 정도로 내가 티가 난단 말이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런데 혜선이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지. 처제? 그러네.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알았어요. 여동생도 조카의 마음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요즘 따라 여동생이 조카에게 선을 보라는 둥, 괜찮은 사람을 빨리 만나야 한다는 둥, 어울리지 않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동생도 자기 딸의 마음을 눈치채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 노력 중이었던 겁니다. 이러다 졌겠지.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물론 그런 말과 생각을 하려 노력한다고 해서 어수선한 마음이 단번에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큰 성인들인데 설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조카 혼자 품고 있는 마음 같았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최대한 만나는 일 없게 중간에서 잘 막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조카는 자신의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듣긴 했던 건지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흐르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고생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조리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었습니다. 사이가 그런 딸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마누라한테 잘하니 정아가 반할 만도 하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너가? 병원에서 보호자 밥이라고 나오는 밥량이 영 적더라고. 사위 좋아하는 것 좀 해다가 주게. 아이고,
누가 보면 사위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는 장모인 줄 알겠어. 결혼할 때는 별로 안 반가워했으면서.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그래? 당신 질투해? 질투는 무슨? 얼른 다녀오게나 해. 남편과 그런 농담을 해가며 집을 나섰어요. 사위와 저는 번갈아가며 조리원에서 딸아이 간호를 했거든요. 오늘은 사위가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오는 밥이 양도 그렇고 메뉴들도 사위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아니었기에 신경이 조금 쓰였었는데 생각난 김에 반찬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내서 해들고 갔어요. 딸아이가 있는 호실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아무도 없지? 하고 시계를 보니 마사지를 받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시간대가 딱 마사지를 받으러 갈 시간이더라고요. 보통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2시간 정도 받고 오니까 꽤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반찬만 두고 갈까? 하고 반찬을 탁자 위에 내려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메모지에 메모를 썼어요. 여기서 나오는 보호자용 밥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자네 좋아하는 걸로 싸왔네. 이거 먹고 오늘도 내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아. 라고 쓰고는 나가려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장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왜 그때 장롱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직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누가 본다고 그래? 그러다 누가 보면 아무도 안 봐.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 이게 뭐야? 여기서 나오는 보호자용 밥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자네 좋아하는 걸로 싸왔네? 이거 먹고 오늘도 내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아? 이모 왔다 간 모양이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다름 아닌 조카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숨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손발은 덜덜 떨려왔습니다. 가신 거겠지? 가셨으니까 아무도 없겠지. 라고 말하며 어딘가 문을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화장실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지금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오빠는 정말 쓸데없이 조심성만 커.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대체 언니, 아니,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건데? 와이프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잘 따르고 좋아했던 자신의 언니를 말이죠.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방금 몸푼 사람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내가 와이프랑 이혼해도 너랑은 결혼 못해. 시간 지나면 다 가능해. 그리고 설사 못한다고 해도 나는 오빠가 다른 사람의 남편으로 있는 거 싫다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저 두 연놈 특히 조카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그 배신감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언니와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따져묻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도 좋게 이혼해야지. 지금 다니는 회사 문제도 있고. 거기 아니면 다닐 곳이 없어? 이만큼 대우해주는 것도 찾기 힘들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정아야, 몇 번을 말해. 아, 그래도. 철없다, 아직 어리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굴어? 알았어. 조카의 풀 죽은 목소리에 사위가 조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에 정말
혐오감이 올라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정말이지?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물론이지. 나 못 믿어? 아니. 오빠가 하는 말은 다 믿어. 그 뒤로 두 사람이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수만 번 고민했지만 그 소리를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잡아 진정시킨 다음 눈을 꼭 감고 장롱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이모? 꼭 껴안은 손을 미처 채 풀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이모. 조카의 목소리가 떨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그대로 조카 앞으로 가 있는 힘을 다해 뺨을 내리쳤어요. 조카는 그대로 주저앉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노려봤어요. 개쓰레기 같은 새끼. 장모님, 그게...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뭐라 변명도 하지 못하는 사위를 잠시 봤다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에게 말이죠. 너 당장 정연이 조리원으로 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오라면 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조카는 어디다 전화했는지 단박에 알아채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이모,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이모라고 부르지 마라. 소름 끼치니까. 그리고는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아서 팔을 한번 쓸고는 잡은 다리를 더러운 것 떨쳐내듯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딸아이의 마사지 시간이 끝나려면 조금 남더군요. 이모. 조카는 저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조카의 집과 저희 집 그리고 조리원이 가까웠거든요. 여동생은 금방 도착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단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얼굴로 그곳에 주저앉았거든요. 얘 데리고 나가.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오늘부로 너랑 나 자매 연도 끝이야. 언니라고 부르지 마. 네가 네 딸 호적에서 파내고 버릴 거 아니면 나는 너랑 언니 동생 아니니까. 이모라고 부르지 말랬지? 여동생은 그대로 자기 딸에게 가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제가 때린 뺨을 한 대 더 때렸어요.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언니 남편이랑 어떻게? 아휴.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정말 노력했다고. 시끄러워. 차라리 죽었어야지. 안 되면 죽었어야지. 너는 방금 네 언니, 나, 그리고 네 엄마랑 나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망치고 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나가. 너, 얘, 내 눈앞에 안 치워? 여동생은 저를 한번 보더니 자기 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수없이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여자 데리고 온 걸로 애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정아랑 그랬다고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게. 당장 그 집에서 짐 싸서. 어머니, 자네랑 우리 딸이 한시도 같이 붙어있는 꼴 나는 못 보니까 당장 나가. 만약에 이대로 짐 싸서 집 안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사위는 제 그 말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서 있기만 하더군요. 이런 작은 간땡이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은 어떻게 한 건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나가? 제 그 큰 소리에 사위는 쫓기듯 서둘러 조리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남지 않은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이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그만큼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멍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혹시 엄마 그 사람이랑 정아 봤어?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엉엉 우는 저를 딸아이가 가만 달랬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딸아이는 이미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위가 바람이 난 걸 눈치를 챘고 집 앞에서 둘이 끌어안고 있는 걸 봤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길로 사위는 곧장 집을 나갔고 이 사실은 남편과 아들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길길이 날뛰었고 아들은 사위를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무슨 짓을 할까봐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듣기로는 그 집으로 쳐들어가 바람이 났고 누구랑 났으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이 전화가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울며 빌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 집도 사돈댁도 이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불륜이라면 모를까 아내의 사촌동생과 불륜은 아무리 빌고 또 빌어봐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렸다며 사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뭐 하나 별 볼 일 없던 인간이 처가 잘 만나서 인생을 폈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다 엎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사위는 애초에 한 푼도 들고 온 게 없으니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문제로도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바로 이야기했어. 다음 인사이동 때 해고한다고 하더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어요. 이혼하고도 한동안은 별말이 없으니 회사는 계속 다니게 둘 줄 알았던 건지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게 그 일 때문인가요? 그 일 때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물어보러 저한테 전화하시는 건 대체 무슨 염치로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아이 회사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이러시면. 아무튼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양심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지 마시고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이나 마저 준비하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든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 힘으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건너 듣기로는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인간이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동생이 불러내서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울며 사정하길래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조카가 있더군요. 제가 조카를 보자마자 역한 기분이 들어 구역질하며 자리를 잠시 벗어났습니다. 조카는 그런 제 모습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멍하더군요. 뭐 마실래? 아니, 속이 너무 역해서 그냥 물 마실 거니까 할 이야기 해. 저는 손에 손수건을 대고 조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조카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훌쩍이고 있더군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리고 이 관계를 절대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방금 언니를 보고 깨달았을 거야. 그런데 왜 보자고 한 건데? 언니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죄를 저지른 입장에서 사과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연이는 아직 몸도 정신도 못 추스른 상태 같아서 연락을 못 하겠고. 그렇게 말하더니 조카를 한번 툭 치더군요.
조카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모, 내가 분명히 이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도 전화를 안 받고 이모도 안 만나주고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얼마나 잘못한 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부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 말에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겨우 그러고 말 사이로 온 가족을 풍비박산을 내다니. 그런 제 말에 조카는 입을 다물더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너는 평생을 살면서 뉘우치게 될 거다. 너는 앞으로 나는 물론 언니도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것이고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방금처럼 구역질 나는 사람밖에 될 수 없겠지. 너는 그동안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운 모든 세월을 배신했어. 조카가 그런 저를 빤히 보면서 울더군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모. 제가 그런 조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지 그랬니? 그런 인간만도 못한 짓을 할 바엔. 그러고는 우는 조카와 여동생을 두고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정연이한테는 연락하지 마. 애쓰러지니까. 라고 말하고는 말이죠. 그 이후로도 조카도 여동생도 몇 번이고 더 사과해왔지만 저희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집도 여동생의 집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꿨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니 아들을 통해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아들도 화를 내고서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낯짝도 두껍지. 그리고 나 같으면 쥐 죽은 듯 살겠다. 왜 이렇게 연락을 못해서 난리야? 진짜 예전처럼 다시 지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진저리 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마 조카는 평생을 거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잃은 게 뭔지 깨달아가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나간 날을 뼈가 저리게 후회하게 되겠죠. 잃은 게 너무나 많았으니 말입니다. 여동생의 가족과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남동생이 중간에서 소식을 간혹 전해주고는 해요. 그럴 때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묻습니다. 이제는 남이라면서 말이죠. 다시 예전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누나랑 정아가 얼마나 후회하고 힘들어하는지 큰 누나가 알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라고 남동생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간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여동생은 울면서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고 조카는 자기도 잘못한 거 안다고 악을 쓰며 싸우댔다고요. 그러고는 얼마간은 둘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며 지내다가 조카가 밥을 먹지 않아 쓰러지는 일이 있고 나서야 간간히 말을 하며 지내는 것 같다고 말이죠.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어떻게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라도 절대 그렇게 못해. 그냥 그렇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이야기하지 마. 그 집구석 이야기 정말 안 듣고 싶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제 저희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을 좀 해드릴게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퍼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거니까 어떻겠어요. 게다가 남편의 상대가 자신의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사촌 동생이라니 말입니다. 엄마,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딸아이는 한동안 저에게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니 딸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초반에는 정말 몇 번이고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저희 부부는 매번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이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기운을 차렸어요. 아니, 그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아직 돌도 되지 않는 갓난아기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아이가 없이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랐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 새 출발을 하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딸 없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내지 못했을 거야. 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의 그 말을 온 가족이 점점 실감하는 중이었습니다. 손녀는 정말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집에 웃음을 주고 있었어요. 이혼을 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집에 딸아이가 들어와 살게 한 일이거든요. 물론 손녀를 봐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혹시나 딸아이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제일 커서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손녀 보는 재미에 저와 남편이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 미국 다시 들어가지 말까? 오죽하면 잠시 한국에 나와 있던 아들도 조카가 너무 예뻐서 미국으로 다시 가지 말까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거고 지울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게 되어 있고 또 살다 보면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되는 날이 다시 오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기를 가졌던 딸아이도 이제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걱정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무 빠르지 않나 걱정이야. 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생활도 해야지. 그래야 빨리 낫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직을 한다는 말에 2번 입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뒤에서 응원만 해주기로 했어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돌이켜본다는 이야기라 하기도 못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나마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정말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된 것조차 시간이 주는 힘인 것 같기는 해요.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가족은 정말 보란 듯이 잘 살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들이 후회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잃은 게 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린 건지 절절하게 오랜 시간 깨닫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해서 되는 실수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고 말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과는 평생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고 말이죠. 잃은 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도 이제는 예전처럼 볼 수 없고 평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던 조카도 이제는 볼 수 없어졌어요. 그들만 저희를 잃은 게 아니라 저희도 그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 되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 사연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슬퍼지는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많은 분이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네 하고 생각하실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조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은 있는 힘을 다해 이겨내 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저희 딸에게 말이죠.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날이 올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영상 종종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정말이지 저의 이 현재 심경을 어디다 꺼내어 보일 수도 없고 쉽사리 표현할 수도 없어 요 며칠을 계속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연 영상을 또 한 편 시청하다가 혹시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제 심경을 적어본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진 않을까 싶어졌어요. 사연으로 소개가 된다면 영상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주실 테고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좋은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욕심 역시 깃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사연 써보겠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도 이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가 그런 게 많아지는 현상이 있어 영향을 받는다더니 제가 그렇게 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수록 은근히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네요. 처량하고 별 볼 일 없는 60대 남자일 뿐입니다만 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때 그 순간들의 감정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연 봐주시길 청해봅니다. 항시 쓰고 다니는 마스크 안으로 깊은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다니는 저의 최근 일상.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글솜씨는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어요. 저는 30 넘어 만난 여자와 연애를 이어간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8살 아래 연하의 상대였어요. 혹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8살 차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요즘에야 스마트폰 완전 보급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 꽤나 달라졌을 테지만요. 아무래도 세대 가리지 않고 전부 똑같이 유튜브 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이전과는 양상이 다를 텐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죠. 나이 차이, 세대 차이라는 게 확연히 구분됐으니까요. 그 마지노선이라는 8살, 제가 그 여자와의 나이 차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애 시절이나 결혼 생활 초반기를 떠올려 보면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중점으로 누렸던 문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 간에 나눌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 차가 주는 색다름, 그것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러니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에 언제부턴가 죄인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죠. 다 큰 성인들끼리 눈이 맞아 연애하고 난 다음 신중하게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만 나쁜 놈이 되어 있더군요. 그 여자의 주장에 의해 저는 아직 세상 물정 몰랐던 어린 여자를 꼬셔서 결혼에 애까지 낳게 만든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저보고 천하의 교활하고 음흉한 놈이라고 그 여자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지금 시대라면 20대 중반 여자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엔 딱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대체로 적당한 때라고 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저 단지 저를 비난하기 위한 그 여자의 핑계거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서 끝내 도망치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 여자는 작정하고 비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그 여자는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게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후에 아이를 본 경우였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어 각자의 선택으로 한 결혼이었죠. 그러니 정말로 나빴던 것은 진정 파렴치한이었던 것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으면 응당 지켜야 마땅했는데 그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더니 점차 돌변하였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이익과 그 앞날만 생각하며 우선시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래, 후회되는 결혼이라도 있는 것이니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배 불러가며 힘들게 출산했던 친자식을 자기 딸아이 예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가 4살 된 무렵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아이가 울면서 보채고 있으면 절대 달래려드는 법이 없었어요. 시끄럽고 듣기 싫다는 듯 그 여자는 자기 귀를 틀어막으며 오만상을 썼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내가 애새끼 입 안 틀어막고 내 귀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참을성 있는 사람인 거야. 나 좋은 엄마라니까? 자꾸 나한테 모성애가 없다느니 애 키울 줄 모른다느니 그딴 소리 좀 짓거리지 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오빠가 자꾸 떠들어대는 건데, 어? 오빠가 육아에 대해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제가 아주 잠깐, 조금만 지적해도 거의 발작하듯 화를 내면서 저한테 따졌습니다. 금방 발끈해서 난리였으니 저는 말 한마디 함부로 잔소리를 내뱉을 수조차 없었네요. 그 여자는 돈도 안 벌었어요. 일을 안 다니니까 그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특히 아이가 3살 생일 지나면서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무척 이르게 보낸 것이었지만 그 여자가 워낙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육아나 집안일에 그 여자는 더 수월해진 참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그 여자는 지독하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박 외벌이를 하며 돈 벌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거들어야 했죠.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퇴근 후 아이를 전담으로 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일을 쉬니까 집에 있으면 된다면서 저한테 아이나 돌보라며 그 여자는 주말마다 집을 나갔어요. 어디든 놀러갔죠.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꽤나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가끔 토요일에 일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는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 놀아야겠다며 주장하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웃집에 아이를 몇 시간 맡겨놓고 제가 일을 가고 그랬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후 찾아온다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다며 항변을 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고 개선해 보려고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저희 2사람은 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였고 아이는 날로 커가고 있었는데 무조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야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갈수록 자기 가정을 뒷전으로 두고 방치했습니다. 그 행태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두고 제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기어이 자기 아이를 버려둔 채 그 여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금요일에 떠났어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가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아끼느라 아직 개인 휴대폰을 사지 않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데리러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정신이 바로 아득해졌었어요. 순간적으로 사고라도 당했나? 이런 불길한 가정부터였죠. 어린이집으로 가던 길에 혹시 무슨 병고라도 당한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불안했어요. 별별 걱정들을 다 하며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집에 가고 났는데 홀로 남아있던 제 아이를 마주한 순간 끔찍한 직감이 들고 말았어요. 품에 안겨오는 이 작은 아이를 영영 버려두고 아이 엄마가 떠나버렸을 거란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보니 작정하고 나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쪽지 하나가 달랑 화장대 위에 남아있었어요.
주말 내내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저는 분노와 허무함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선은 3시간 거리에 있는 본가부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나가 옛날부터 등골 빠지게 일해가면서 부양해온 집, 지체장애를 가진 형이 있는 집, 몸이 허약해진 부모님. 과연 아이를 당장에 맡길 수 있을까 싶어 걱정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설마 영영 버렸으리라고. 이렇게 예쁜데? 아이를 안고 생각했죠. 아이의 친엄마인데 설마 시간 좀 지나면 돌아올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때 다니던 회사가 겨울에는 비수기 시즌이라 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보면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을 저는 아이와 함께 보낼 각오를 마치게 되었죠. 새해를 기점으로 아이 엄마가 그 여자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아와도 그 여자는 아이가 6살이 되는 것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영영 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 저의 눈물 나는 육아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본가에 아이기를 맡겼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아이의 초등학교를 전학시킨 적도 있고요. 아주 다사다난함 속에서 제가 고군분투해가며 아이를 키웠어요. 특히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학교 생활할까봐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졸여가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자아이라 자기 친구들 보며 꾸미는 게 뒤처지면 기가 죽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라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손재주랑은 담을 쌓았던 주제에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 따는 법도 터득했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도 다 했었어요. 분홍색이며 레이스, 리본, 방울, 머리끈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기본적인 요리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지만 소풍날만큼은 정말 난감했죠. 아이가 요구한 대로의 김밥은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오길래 김밥집에서 그냥 사주겠다고 했더니 바닥에 엎어져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달랠 엄두조차 안 났던 일이 있었네요. 결국은 같은 빌라에 사는 집으로 사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랑 같은 학년인 남자애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사례해드릴 테니까 소풍 도시락 싸실 때 한 통만 더 싸달라고 허리 숙여 부탁했습니다. 그 빌라를 떠나 이사가기 전에는 그 집의 신세를 꽤나 많이 졌네요. 저희 앞집도 그렇고 아이 엄마 집을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 손길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해줘도 늘 부족한 것만 같았고 딸에게 저는 그저 못난 아빠인 것으로만 느껴졌으니까요. 저희 딸아이의 엄마, 그 여자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되었죠. 오래 끌다가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하기 1년 전에 딸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을 왔었는데 정말 잠깐 딸을 힐끗 눈으로 확인했던 게 다였죠. 그 모습에 제가 괘씸해서라도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마음을 돌렸던 것이었죠. 왜냐면 너무 허무하더군요. 저런 여자 따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을 게 분명하고 아이의 엄마로 남겨두지 않는 쪽이 아이에게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딸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리기 전에 제대로 된 이혼 소식을 알려줬었어요. 나는 괜찮아, 아빠. 어차피 엄마는 나 안 사랑하니까. 엄마와의 추억도 없는걸? 어렸을 때 일들은 기억도 안 나. 분명 내가 어렸을 땐 엄마랑 있었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와 보냈던 시간들은 나한테 없었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해봤자 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는걸. 표정으로 속상해하는 게 다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울음을 참았어요. 다시 한번 딸을 부족함 없이 열심히 키워내겠다고 저로서는 다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어쩌다 만나게 된 인연인데 저보다 4살 아래였죠.
그녀는 결혼을 한번 다녀왔다고 했어요. 1년 넘게 만났던 사람과 결혼까지 했지만 극심한 고부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버티고 버티다 나중엔 부부간의 정이 완전 메말라 버려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딱 2년 만의 일이었고 결혼 생활에 학을 떼게 되었던지라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부터 생각이 다시 유연해졌다고 그가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으면 편하고 좋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있으면 편한 웃음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낯간지럽게 사랑이니 그런 건 모르겠으나 그녀와 다시라는 생각을 품어보고 싶단 바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녀와 거의 1년이란 시간을 만나면서 그런 확신을 굳히고 있을 때 제 딸은 나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거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늘 친구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딸은 예민함 투성이었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아빠는 말해봤자 알지도 못하잖아. 나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말 붙이지 마. 저는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철벽 같은 거절이었어요. 아, 안 먹는다고.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라고. 왜 자꾸 밥 먹으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방문 열 때 녹화하라고 말했잖아. 문에 써붙여도 왜 무시하는데?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딸과 어울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딸에게 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새엄마가 생기면 의지가 되지 않으려나? 저는 멋대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던 순간부터 딸은 미친 사람처럼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고 무조건 결사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역겨워. 더럽다고. 아빠가 그럴수록 나 아빠 딸 하기 싫어져. 그 아줌마랑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어? 그래 해. 하라고. 대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서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빠는 그 아줌마랑 행복하게 살든가 해. 난 절대로 그걸 못 보니까 둘이서만 살라고. 더러워. 결국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녀와의 인연은 점차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앞서 있었기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 욕심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딸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한 그녀도 결국 저의 작별 인사를 받아들이게 됐었죠. 그래도 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부터는 친구들과 관계가 괜찮은지 즐거워 보였고 좀 더 얌전한 모습이라 다행이었어요. 고3일 때는 거의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기는 해도 말이죠. 저는 완전히 상전을 모시면서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용돈 주면서 되려 눈치를 봤습니다. 남자 혼자 딸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고 고충도 많았으나 저는 항상 남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용돈, 사고 싶다는 옷, 화장품, 학원 이런 것들 딸이 원해서 안 들어준 게 없었다는 것에서 일단 그랬습니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일 지경이었으나 어차피 저에게 하나뿐인 딸,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벌고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건강 망쳐서 잘못되면 딸은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술, 담배도 참고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취미도 만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거 할 여유 있으면 통장에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이며 등록금에 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싹 갈아 넣어 키우는 딸. 성인 돼서 첫 발걸음을 무사히 뗄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전 보람을 느꼈어요. 열심히 즐겁게 대학생활 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딸이 성인 된 이후 자기 엄마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했고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혼남은 자기 아내를 사별로 잃은 사람이었더군요.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저희 딸보단 2살인가 3살이 어렸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을 미국으로 갔어요. 원래 어렸을 때도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본처 자식이 미국으로 떠나고 나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겼는지 그 여자도 이전보다 더욱 저희 딸과 연락을 친밀히 이어나갔고 그러면서 딸에게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진 딸을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딸, 월세 붙였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슬슬 걱정된다. 별일 없어. 괜찮으니까 연락하지 마.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지. 기다림 끝에 받은 답장도 죄다 무미건조한 내용들 뿐.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고 공부하고 자격증 딴다길래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개강할 때가 다가오길래 등록금 언제까지 주면 되냐고 제가 물어보려 연락을 했어요. 딸 등록금 내주려고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알뜰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미안해서 등록금 못 받겠다. 그리고 월세 안 보내줘도 돼. 곧 여기 방 빼고 딴 데로 갈 거야. 딴 데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학교 이제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엄마랑 살기로 했어. 엄마네 들어가서 지내려고. 일단 같이 지내다가 새로 자취방 얻어주시면 나갈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엄청 돈 많더라고. 이런 코딱지만한 원룸 말고 좋은 오피스텔 구해주신댔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 짜증을 내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에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한참 부여잡고 있었죠. 진정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반쯤 이성을 잃고 분노한 제가 쏘아댔더니 그 여자가 이내 웃는 겁니다.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그이도 괜찮다고 하고. 아니, 걔가 우리 앞에서 아빠 말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는 아저씨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 엄마가 재혼한 남자가 상당히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된 딸이 아예 작정했던 것이었죠. 막연하게 그 여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던 저는 전말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쪼달리고 사는 아빠보다 부자 엄마가 더 좋아. 내가 엄마한테 가면 아빠도 이제 나한테 돈 안 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짐 덜어주는 거잖아. 짐이라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돼? 넌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너 하나인데 넌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는 재산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전 재산을 턴다느니 하면서 그런 허세는 왜 부려? 좀 민망하다. 허세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키웠는데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니.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딸이라며. 그런데 대가라도 받았던 거야? 당연히 자기 딸이니까 책임지고 키워야 했던 게 맞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면서 세상 특별한 일인 것처럼 굴지 마. 내가 성인 돼서 나이 다 먹고 아빠 떠난다고 자기 부양해줄 자식 사라졌다고 이러나 본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필시 피눈물이 맞았습니다. 쉽사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과 또 허망함이 제 가슴 속을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단호하게 버렸던 친엄마에 대한 악감정이라곤 전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돈 앞에서는 그 무엇도 비견될 수 없다고 여겼던 건지, 딸은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대학을 끝마쳤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재혼은 그 재혼남이 지원해준 돈으로 구한 자취방에서 살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요. 대학 졸업하면서 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대충 날짜로 가늠해 제가 먼저 그때도 연락을 했네요. 그리고 취업하고 난 후에도 저에게 따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그제야 어디 취업해서 다닌 지 몇 달째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죠. 그 재혼남이 돈을 대줘서 곧 차를 뽑을 것 같다는 자랑질이나 저에게 늘어놓았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그 여자랑 재혼남이 그걸 알고 연애 사업에 도움되려면서 차를 뽑아주려 한다는 얘기였죠. 그들만의 세상이 견고하고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실감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정말 속에 쌓아둔 화로 인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고 그저 삶이 다 부질없게 다가왔죠. 쌓인 화가 터져서 폭발하는 날이 죽는 날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나 해댔습니다. 딸에게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은 지 한 1년여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죠. 딸이 자기 남자친구라면 아주 죽고 못 살고 있어서 완전 푹 빠져있기 때문에 허락이고 자시고 그냥 결혼을 진행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이라는 큰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어쨌든 친아빠인 저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되게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다른 내용도 꺼내놓았어요. 재혼남이 오래도록 하고 있던 사업이 근래 들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면 곧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여튼 상황이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이기에 딸을 하루빨리 결혼시키는 게 훨씬 나아서 그냥 결혼하라고 말을 해버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이 그런 여파로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지? 저는 또 호구처럼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여차하면 저에게 손 벌릴 작정이라거나 다시 딸을 저에게 던져버릴 생각으로 그 여자가 어려워진 사업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었음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딸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못 본 지가 벌써 오래였습니다. 카톡을 통해 사진으로만 접하고 있었죠. 망설이던 저는 결혼 얘기를 빌미로 삼아 딸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괜찮은 게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시 돈은 안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이 비웃는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싸늘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 아빠가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고. 딸의 반응에 제 속은 또다시 문드러졌습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고 다 골마서 상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문드러질 건덕지가 아직 남아있던 모양이더군요. 딸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버린 후로 피우기 시작했던 담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씁쓸하게 담배를 태우면서 저의 속도 그만큼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우선 딸에게 연락을 받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딸이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숨 넘어가리만치 울면서 저한테 말을 막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저는 나중에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딸이 아주 푹 빠져들어 결혼을 먼저 밀어붙였던 그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대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 남자친구의 부친의 여동생이 와 있었다고 해요. 딸은 자기 조카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라 결혼 상대를 직접 보러 오셨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폭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사진으로 보고 이름 들었을 때도 에이 설마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맞네. 어렸을 때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럼 알다마다 넌 나 모르겠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고모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옛날에 저와 재혼까지 할 뻔했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딸이 악독하리 많지 집요하게 굴면서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저와 그녀는 반드시 재혼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딸이 악을 쓰면서 반대를 했고 오만 회방을 놓았던 덕분에 저희는 헤어졌죠. 그랬던 만큼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저희 딸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딸이 경악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창백하게 질린 낯빛을 본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 아빠랑 재혼했으면 우리 조카랑은 다른 인연으로 만났을 텐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너희 두 사람은 안 될 운명인가 보네. 웃으면서 던진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나오자 딸의 남자친구도 그 부모님도 당연하게 돌아서 버렸던 것이죠. 예전에 그녀의 입을 통해 들었던 재혼을 망친 되바라진 아이가 설마 이런 인연으로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 가족들 역시 놀라움과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딸은 이별만은 막고자 자기 남자친구를 설득해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설마 네가 우리 고모를 옛날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던 애였다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좀 깬다. 너 그런 애였어? 이런 인연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우리 이만 정리하자. 여기서 헤어지자.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었던 딸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되자 절망에 빠진 채로 저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그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해주라, 응? 아빠가 그 집 사람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아빠라면 할 수 있잖아. 나 이대로는 못 헤어져. 나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딸이 울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당혹스러운 마음이 컸죠. 어쨌든 그녀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옛날 그때보다 그녀는 한층 더 대담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참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능글맞은 구석 하나 없이 담백하기만 한가 싶었거든. 그러니 나 속이려 들지 마. 말장난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야. 그 딸이 왜 자기 엄마한테 가 있는 거야? 그 엄마는 가정 버리고 튀었던 사람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야? 차마 그녀에게 거짓말하거나 둘러댈 용기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지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으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의 이야기를 털어놔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녀는 결심을 완벽하게 고친 뒤였어요. 예상했지만 역시나 네. 어쩜 그렇게 자기 이속만 챙겨댔을까? 그런 여자애랑 결혼은 무슨 절대 안 될 일이야. 우리 조카도 그런 여자애랑 다시 만난다거나 하려 아니야. 오히려 치를 떨면 떨었지. 아무튼 알겠어.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았을지. 그녀의 후련한 듯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갈등이 되었어요. 결국 딸은 그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매달려든 보람을 얻지 못하고 여지없이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컸는지 딸은 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탓을 하더군요. 내심 가엾다고 여기고 안쓰러워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 탓으로 돌리는 딸의 태도라니. 왜 안 도와줬어?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나서줬으면 최소한 지금과는 결과가 달랐겠지. 내가 무슨 말까지 들으면서 차였는 줄 아빠가 알긴 해? 아빠는 자기 딸 사랑하기나 하냐고. 사랑한다면 이런 큰일 있을 때 나서지 않아줬을 리가 없어. 아빠는 다 가식이야. 가식쟁이 아빠 때문에 난 지금 다 잃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딸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그 후에는 초연해졌습니다. 네 신조를 따라 이 아빠는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각자 도생해야지. 각자 뭐? 이 와중에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각자 도생. 나한테 인생은 원래 알아서 사는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니. 딸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 딸의 침묵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입안이 쓴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알아서 사는 것임을 그것을 난 너에게서 배웠다. 이 가르침을 이제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구나. 누구에게 뭘 바라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사는 게 인생인 거야. 딸이 훌쩍거리면서 우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딸과의 통화를 먼저 끊어보기로는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후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이상한 사람을 집안 식구로 들일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 가족이 엄청 자기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서 민망해하는 와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기 이야기도 해주었죠. 저랑 옛날에 헤어졌던 이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3년을 넘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헤어졌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보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이 잘 풀려서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재미에 빠져서 남자 만날 여유나 시간이 없었지 뭐야.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 그런데 딱 하나. 예전에 내가 끝내 가지지 못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 어때? 내가 지금 오빠한테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어? 나이 다 먹고 구태여 무슨. 아니, 나이 들더니 세월의 부끄러움은 다 씻겨나간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저돌적으로 변했어? 뭐 어때? 어줍지 않게 교양 있는 척 해봤자 꼴값이야. 하고 싶은 말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보람된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난 아내도 딸도 그런 식으로 잃은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나는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이런 나의 초라한 면면들을 들키고 싶지가 않아. 아유, 참나. 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해? 나는 그간 열심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더니 사람이 무식해져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일단
나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저는 머뭇거릴 뿐이었는데 그녀는 거리낄 것 하나 없이 거침이 없었어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머리 아파하고 있는 와중이었건만 그녀까지 이렇게 나와주는 것에 세상이 요지경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가만히 있고 세상이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빼는 척할 수도 없고 시간을 맞춰 그녀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10년도 더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이 고운 모습에 문득 제 자신이 못나 보여서 혼났습니다. 아직 어떤 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 나면 만나서 바람이나 같이 쐬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그 여자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말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왠지 가차없이 재혼남에게서 버려지게 된 것 같은 그림이더군요. 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실연의 충격이 컸는지 바로 회사도 그만뒀는데 금방 자기 엄마가 이혼당할 거란 것을 몰랐던 것이었죠. 딸은 최후의 보루로 저를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느니 돈이 떨어져 가니까 아빠 생각부터 난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연락이 와서는 전에 없이 저를 애처롭게 불렀는데 옆에 있던 그녀가 저를 만류했습니다. 저의 흔들리는 눈빛을 봐버린 모양이었어요. 자기 엄마 닮아서 딸이 애초에 그런 기질을 타고냈을 수도 있지. 둘이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 똑 닮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키운 건 오빠잖아. 엄연히 오빠가 망친 자식 농사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따끔하게 충고하는 그녀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바로잡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당해서 지금 버려진 참이고 딸은 부유한 자기 엄마네도 열렬하게 사랑했던 남자친구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지키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사에 우유부단해서 하늘이 나서준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며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